책 읽어주는 미즈놀 실적 시즌이 한창인 수요일 저녁이지만 그래도 독서는 계속돼야 됩니다. 챕터 4장으로 이어집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라. 자금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금 관리를 잘하면 형편없는 매매 기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월가에서 통용되는 이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잊어라. 이것은 트레이딩에 관한 많은 격언 중에서도 특히 바보 같은 말이다. 자금 관리를 잘해서 형편없는 매매 기법이나 방법론도 구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카지노에 가서 룰렛 휠 앞에 선 다음 각자 최고의 자금 관리 기법을 이용해 베팅하고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실제로 수학자 100명에게 $1000가 있는데 룰렛에 베팅하려고 한다. 최적의 베팅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100명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1000 전부를 빨강이나 검정 또는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고 룰렛 휠을 한 바퀴 돌리면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곧장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룰렛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베팅 전략이다. 이게 왜 가장 높지? 물론 이길 확률은 여전히 50% 미만이다. 정확히 말하면 0이 2개인 휠에서 47.37%이다. 하지만 비교 열이는 휠이 한 바퀴 돌 때 가장 적다. 더 많은 게임을 할수록 즉 휠을 돌릴수록 패배할 확률도 높아진다. 게다가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면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패배할 것이 확실하다. 아, 맞네요. 요점은 이렇다. 경쟁 우위가 없다면 즉 비교열 위에 있다면 가진 것을 한 번에 전부 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자금 관리의 전형이다. 경쟁 우위 없이는 자금 관리 전략도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 자금 관리를 잘하면 손실을 줄이고 자본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경쟁 우위가 있을 때만 그렇다. 자금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경쟁 우위가 있다는 것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는 뜻이다.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쓰며 인터뷰한 트레이더 중에 누구도 화면을 주시한다. 채권이 좋아 보이면 조금 삽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단 한 사람도 오만하고 성급한 태도로 매매에 접근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모두 저마다 고유한 방법론이 있었다. 자신의 방법론을 각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좀 더 개별적으로 자신의 접근법을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쨌든 저마다 고유한 방법론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나의 방법론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시장에 돈을 걸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다음 질문이 있다. 나의 매매 방법은 경쟁 우위가 있는가? 확신이 없다면 시장에 돈을 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방법론에 경쟁 우위가 있다고 자신한다. 경쟁 우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쟁 우위 없이 자금 관리만 잘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자금 관리 없이 경쟁 우위만 있어서도 안 된다. 둘 다 필요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위험 대비 장기 수익률을 기록한 멀로 트라우트에게 트레이딩에서 신조를 삼는 원칙이 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반드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엄격한 위험 통제 원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훌륭한 자금 관리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를 잘한다고 경쟁 우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금 관리 원칙이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매매 기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잃을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접근법이 있다면 그때는 자금 관리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자금 관리 부분은 8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자, 여러분, 저희 미주널에서 쓰는 용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뭐죠? 이기는 투자를 하라는 거고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가라는 거고 본인의 필살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본인만의 매매 기법, 필살 기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 통제 원칙이라는 건 뭐죠? 손절 원칙을 분명히 세우라는 거죠. 5장입니다.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다. 경쟁자보다 더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매일 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제 준비 방법이죠. 마티 슈워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 어느 날 저녁 길었던 하루의 트레이딩을 끝낸 마티 슈워츠를 인터뷰했다. 그는 다음 날을 대비해 그날 시장을 분석하고 있었다. 인터뷰는 긴 시간이 이어져 꽤 늦게 끝났다. 슈워츠는 눈에 띄게 피곤해했다. 그러나 아직 하루를 마감하려고 하지 않았다. 매일의 일과인 시장 분석을 먼저 끝마쳐야 했다. 경쟁자보다 더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매일 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제 준비 방법이죠. 인터뷰를 하면서 위대한 트레이더 가운데 일 중독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제시할 수 있는 사례는 많지만 커다란 성공을 거둔 트레이드의 전형적인 특징인 뛰어난 직업 요리를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멀티플레이어 데이비드 쇼. 데이비드 쇼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퀀트 트레이딩 회사 중 한 곳인 DE 쇼의 설립자다. 쇼는 미국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유가증권 사이의 가격 불일치를 이용해 시장에서 꾸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다수 개발했다. 각 모델은 서로 결합해 활용할 수 있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주요 시장에서 주식, 워런트, 옵션, 전환사채를 포함한 수천 개 금융 상품을 매매하는 전략은 그 자체로 극도로 복잡하다. 이처럼 거대한 매매를 주도하는 동시에 뛰어난 퀀트 과학자로 구성된 대규모 팀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누가 되었든 한 개인이 맡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데이비드 쇼에게는 그것으로도 확실히 충분하지 않았다. 쇼의 회사는 여러 회사를 키워 분사시켰는데 그 중에서 주노 온라인 서비스, 나중에 유나이티드 온라인 합병되었다. 메릴린치에 매각된 금융기술회사, 온라인 브로커리지 회사, 시장 조성 회사 등이 있었다. 또한 쇼는 전산생화학 분야에도 깊이 관여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개발에 늘 최신 지식을 반영하도록 했고 관련 회사 여러 곳에 벤처 자금을 제공했다. 결국 쇼는 전산생화학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D쇼의 경영권을 경영진에게 넘겼다. 이 밖에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위원회 산하 교육기술위원회를 이끌었다.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휴가를 가본 적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필요 없습니다. 휴가를 가면 오히려 실감해요. 저는 매일 몇 시간씩은 일해야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하루 20시간 트레이딩을 하다. 존 벤더는 뛰어난 옵션 트레이더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자금과 자신의 펀드를 운용했다. 1999년 인터뷰 당시 그의 펀드는 복리 기준 연평균 수익률 33%를 기록했고 최대 드로다운은 6%에 불과했다. 이듬해 지금 마지막 해 그의 펀드는 26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이 주요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지션을 취한 옵션 거래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덕분이었다. 벤더가 내동맥류를 앓으면서 펀드는 2000년에 폐쇄됐다. 벤더는 그 후 코스타리카에서 거대한 열대우림 지대를 사들여 10년 동안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조성했다. 양극성 장애에 시달리던 벤더는 2010년 안타깝게도 우울증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벤더는 아마도 일본 옵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매매를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밤을 꼬박 새우면서 유럽 옵션 시장을 매매했고 늘 그렇듯이 미국 시장이 열릴 때까지 그의 하루 일과는 계속되었다. 벤더에게는 하루에 20시간을 트레이딩에 할애하는 것이 정상일 정도였다. 여기서 벤더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일했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역설. 수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정말로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엄청난 노력하다.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 이 관계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괴리는 또 다른 역설로 이어진다. 제정신인 사람들이라면 서점, 의학서적 코너로 가서 뇌수술 기법이라는 주제의 책을 찾아 주말 동안 공부한 다음 월요일 아침 뇌수술을 집도할 준비가 됐다고 자신하며 병원 수술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기능어는 제정신이다.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발상이다. 반면 서점에 들어가 경제 경영 코너에서 나는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100만 달러를 벌었나 라는 책을 골라 주말 동안 전부 읽은 다음 월요일 아침 시장의 전문가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수긍할 사람은 수없이 많다. 두 경우 모두 생각의 흐름은 비슷하다. 하지만 뇌수술 시나리오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무엇 때문일까?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정말로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엄청난 노력가다. 수많은 역설 중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한 유일한 역설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트레이딩은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한 아마추어가 처음부터 옳은 결정을 할 확률이 반반인 유일한 분야일 것이다. 어째서일까? 트레이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단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사든지 팔든지 둘 중 하나다. 게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초반에는 50%가 넘는 확률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 사람들 1000명이 각각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60% 이상의 확률로 안면이 나오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할 것이다. 이 실험에서 60% 이상 안면이 나왔다면 그것은 타고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반면 트레이딩의 경우 50%가 넘는 확률로 바른 판단을 내린 아마추어들은 성공의 원인을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뛰어난 의사결정 능력 덕분으로 돌린다. 순전히 운만 가지고도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실제보다 훨씬 쉽게 생각한다. 트레이딩은 사람들을 스스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참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없다. 외과 의사로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뇌수술에 성공할 확률은 전혀 없다. 바이올린을 연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뉴욕 필하모닉 앞에서 성공적으로 솔로 연주할 확률은 전혀 없다. 어떤 분야에서든 훈련 받지 않은 초보자가 단기간에 성공 확률은 전혀 없다. 유독 트레이딩만 아무것도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성공이 가능하고 바로 그 가능성이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린다. 절대 동감이죠. 6장 힘을 빼야 한다. 요점은 화살이 스스로 날아가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트레이딩도 궁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억지, 중압감, 발버둥, 고된 노력이 개입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완벽한 매매일수록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익명의 트레이더.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 제목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가만. 바로 앞에서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힘을 빼야 좋은 트레이딩이라는 거네. 하나만 선택해. 어느 쪽이지? 준비 단계에서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반면 매매를 실행할 때는 힘을 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주노가 늘 얘기한 거 있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실전에서 너무 또 긴장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책으로 돌아옵니다. 모순이 아니다. 차이는 준비와 실행 과정에 있다. 준비 단계에서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반면 매매를 실행할 때는 힘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소파에서 냉장고까지 움직인 것이 가장 멀리 낯선 길이라고 할 정도로 운동 부족이 심각해서 몸 상태가 엉망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1마일을 10분 안에 달리려고 한다. 한편 세계 정상급 선수가 1마일당 5분 미만의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주자가 분명히 더 힘들게 달리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정상급 주자가 훨씬 높다. 어느 날 하루 소파에서 내려와서 잠깐 달린다고 해서 세계 수준의 기량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선수는 오랫동안 열심히 훈련한다. 준비 과정에 노력과 수고가 따랐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경기를 펼치려면 실제 달리는 과정은 힘을 뺀 듯 편안해야 한다. 힘을 빼고 달릴 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가 있다. 노력을 요구하는 많은 다른 분야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다. 작가는 힘을 빼고 집필할 때 최고의 작품을 쓰고 음악가는 힘을 빼고 연주할 때 최고의 선율을 들려준다. 트레이딩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잘 되고 있다면 굳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잘 되지 않을 때는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독 매매가 잘 풀리지 않고 매번 판단이 빗나갈 때는 더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리서치를 하는 것은 괜찮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더 열심히 알아내는 것도 좋다. 여러분 트레이딩이 안 될 때는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매매를 더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시장과 어긋나고 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연이은 패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매매의 선과 기술. 좋은 트레이딩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제가 특히 두드러진 인터뷰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책에도 실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 책에 소개된 트레이더로부터 인터뷰 승낙을 얻어낸 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는 인터뷰 대상의 염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출판사에 최종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한 인터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확신을 주면 트레이더의 참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 트레이더들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질문에 답할 수가 있다. 직접 통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터뷰가 책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현장에서 대답 하나하나를 자체 검열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허락 없이는 인터뷰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유용한 약속이 역효과를 낳을 때도 있다. 몇 주에 걸쳐 200쪽 분량의
원고를 25쪽 분량으로 다듬었는데 인터뷰 대상의 사용을 거절할 수도 있다. 다행히 이런 일은 단 2번뿐이었다. 그 중에 한 번은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을 준비할 때였다. 인터뷰는 다방면을 거쳐 진행되었고 꿈과 트레이딩, 예지력과 트레이딩, 불교의 선과 트레이딩 등 이야기 범위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원고를 완성하고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했다. 합의한 대로 완성된 원고를 트레이더에게 보내고 검토와 승인을 기다렸다. 일주일쯤 지나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꽤 흥미롭더군요. 하지만 이 나올 차례였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환해지에 관해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 개발과 판매를 담당할 사업 매니저를 고용했다. 원고를 읽는 매니저는 꿈과 트레이딩, 선과 트레이딩을 다룬 부분을 읽고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빠르게 판단했다. 사업 매니저는 그에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 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요구했다. 원고 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라도 건지기 위해 그를 설득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쪽 분량의 인터뷰를 매매의 선과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에 실을 수가 있었다. 이 인터뷰에서 트레이더는 내게 이렇게 묻는다. 궁도의 선과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 형식적인 대답을 무시하고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요점은 화살이 스스로 날아가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트레이딩도 궁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억지, 중압감, 발버둥, 고된 노력이 개입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완벽한 매매일수록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죠. 트레이더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로 다가올 것이다. 자, 오늘의 마지막 챕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챕터 7, 최악의 시간, 최고의 시간. 손실이 이어질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렇다. 좋은 트레이딩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길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평가 금액 손실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 문제는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위대한 트레이더들도 손실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사기가 꺾일 수가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시장의 마법사들의 조언은 꽤 일관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규모를 줄인다. 폴 튜러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트레이딩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포지션 규모를 계속 줄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더라도 가장 작은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가 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선물 거래 선구자로 엄청난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에드 세이코타에게 제시 리버머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몇백만 달러쯤은 미리 이익을 실현해 두었는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도 비슷했다. 리버머는 20세기 초 투기적 매매로 큰 돈을 벌었지만 모두 날렸다. 세이코타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대답했다. 평가 금액 손실이 확대되는 동안에는 위험을 계속해서 줄여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세이프 머니를 지킬 수 있고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마티 슈워츠는 손실을 입고 자신감이 흔들릴 때 매매 규모를 평소의 5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아주 작은 규모로 매매하되 다시 이익을 내고 또 이익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이 통했죠. 슈워츠는 1982년 11월 4일 하루 동안 자신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6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지만 그 후 매매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작은 이익을 여러 차례 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결국 총 손실을 5만 7천 달러로 축소하고 그달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랜디 맥케이는 2,000달러로 시작해 원금과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인터뷰 시점 기준 20년 만에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었다. 그런 손실이 발생하면 극단적으로 포지션 규모를 축소했다. 손실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매매 규모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한 번에 3천 계약까지 거래한 적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는 10계약 정도만 매매하고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는 이처럼 과감하게 포지션 규모에 변화를 준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꼽았다. 여기서 이제 미즈노에서 한마디 하자면 이제 옵션 거래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매매를 중단하다. 매매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매매를 중단하는 것이 하얀 곡선을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마이클 마커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손실은 결국 손실을 낳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을 자극하고 생각이 비관적으로 흐르죠. 저는 손실이 이어질 때면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제어했습니다.
$400로 트레이딩을 시작해 인터뷰 당시 기준 약 $2억 수준으로 자산을 불린 리처드 데니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손실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판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조언했다. 심하게 두들겨 맞을 때는 일단 정신부터 차리고 봐야죠. 손실이 이어질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손절 주문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휴식을 취하거나 휴가를 떠난다. 시장과 물리적으로 단절해 하락 추세를 끊고 계속되는 손실로 인한 자신감 상실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시장에 돌아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작게 시작하고 다시 힘들이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서서히 규모를 늘려 나간다. 손실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설 때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손실이 불어나도록 방치한다. 평가 금액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매일 평가 금액을 점검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제때 빠르게 손실을 알아챌 수가 있다. 마커스는 이렇게 조언했다. 평가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매매 규모를 줄이고 재평가하라는 신호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손실이 지속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풀리는 시기도 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시기에도 매매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티 슈워츠는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 다음 그 다음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매매 규모를 줄인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제 경우 가장 큰 손실은 언제나 가장 큰 이익 뒤에 왔습니다. 틀림없이 많은 트레이더가 비슷한 경험을 해왔을 것이다. 최악의 드로다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 뒤에 발생한다. 최악의 손실이 대개 최고의 이익 뒤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익이 계속되면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면 매매를 대충 하게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강력한 이익이 발생하는 동안 트레이더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거의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슈워츠는 수익률이 뛰어난 기간일수록 위험 노출이 큰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유라고 말한다. 교훈은 이렇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실상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때야말로 안일함을 경계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때다. 여기까지가 전체 큰 챕터의 1부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읽어드릴 2부는 성공한 트레이더는 무엇이 다를까 편입니다. 변함없이 책 읽어주는 미주놀 도서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